안녕하세요. 인문학 컨텐츠 연구소의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 인재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겠고요. 그리고 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미래 사회는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는 또 어떤 인재들인지 또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산업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먼저 지금 제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1차, 2차, 3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먼저 1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증기기관의 발명을 바탕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증기기관이라는 건 뭐예요? 석탄을 통해서 물을 막 끓이고 거기서 나오는 증기로 기계를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기계화 혁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2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기 에너지가 어떤 산업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포드사에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라는 걸 도입하게 되죠. 그래서 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통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는 어떤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해해야 될 건 뭐냐면 1차 산업혁명 때에도 분명히 그 전보다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2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더 많은 진정한 대량 생산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 세 번째는 컴퓨터와 인터넷의 등장. 자, 그래서 3차 산업혁명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 바로 컴퓨터와 인터넷이 만나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컴퓨터가 등장을 하고 인터넷이 등장을 하면서 이게 지식 정보화 혁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지식과 정보가 서로 공유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으로 대변이 되는데요. 제2차 정보화 혁명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자면요. 먼저 제1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18세기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비로소 이 증기기관을 통해서 기계화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해서 증기기관이 없을 때는 우리가 기계를 돌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이 들었죠. 그래서 사람의 인력 혹은 말이나 소나 이런 어떤 가축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기계를 돌릴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증기기관이 나타나면서부터 어떻게 됐어요? 보다 쉽고 편하고 빠르게 기계를 돌릴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이것은 간의 수공업에 있던 사람들을 공장으로 끌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의 어떤 산업, 공업이라는 건 간의 수공업, 뭐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뭐 집에서 바느질을 해가지고 옷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공장에서 옷을 찍어내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농업 기반의 사회가 산업 기반의 사회로 또 변화가 되는 거죠. 예전까지는 우리는 뭐 벼를 키우고 뭐 벼를 키워서 쌀, 뭐 밀가루를 만들고 밀을 키워서 밀가루를 만들고 자, 이런 뭐 농업 기반의 사회였는데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기계가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산업이 어떤 핵심 가치가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본가가 등장을 해요. 자,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를 하면서, 자, 어떤 우리가 유지라고 하는 사람들도 변화를 하게 되죠. 그 전까지는 우리가 많은 땅을 가지고 거기에서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많이 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이고 유지이고 권력자였어요. 그런데 이 산업화 혁명이 시작되면서
공장을 소유하고 거기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 그걸 바탕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 즉 자본가가 새로운 어떤 권력 세력으로 떠오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의 우리가 뭐 귀족도 마찬가지예요. 귀족들도 자신에게 어마어마하게 넓은 영지를 뭐 소장농들에게 주고 거기서 나오는 소득을 통해서 자기가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유지했다면 이제 이 돈은 어디에서 나온다? 바로 공장에서 나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가들이 처음 등장하는 시기가 바로 1차 산업혁명의 시기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산업화를 반겼던 건 아니에요. 이 산업혁명을 모든 사람들이 좋아했던 건 아니에요. 바로 대표적인 사람들이 농산물을 짓던 사람들 혹은 가내 수공업을 하던 사람들이죠. 자, 새롭게 공장이 지어지고 기계가 돌아가요.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을 뽑긴 하겠죠. 근데 이게 가내 수공업의 형태로 이루어지던 것보다는 훨씬 사람들이 줄어들 거예요. 공장에서 어떻게 24시간 계속해서 기계를 돌려서 어떤 물건들을 찍어낼 수 있으니까. 그럼 가내 수공업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 일자리를 뺏기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려면 이제 내가 이렇게 바느질 해가지고 못 살아요. 내가 공장에 들어가서 공장 노동자가 되든가 아니면 그냥 백수가 돼야 돼요. 농업을 짓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더 이상 농사적인 메리트가 떨어지니까 이 농부들도 도시로 가서 어, 내가 공장에서 일할 데가 없을까를 찾아보게 되는 거죠. 굉장히 이 가내 수공업자들이나 농부였던 사람들에게 힘든 시기가 다가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살게 된 건 누구 때문이다? 바로 기계와 공장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밤이면 밤마다 공장에 쳐들어가서 기계들을 때려 부수는데 이 운동이 바로 러다이트 운동이에요. 물론 이 사람들은 권력자들, 즉 자본가와 이 자본가와 손을 잡은 정부 인사들에 의해서 굉장히 무자비하게 탄압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1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 나눠야 될 부분이 이런 거예요. 자, 제 얼굴 때문에 좀 가려져서 어, 위로 좀 올렸는데 이제 증기기관이 나타나면서 모두 발생했어요. 바로 증기기차 또는 또 증기선 이런 배나 기차가 발전을 하게 됐죠. 이 배나 기차가 발전을 하게 되면서 무엇이 시작됐어요? 본격적인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 전까지는 저희가 너무 멀어서 갈 수가 없었던 곳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전 생각을 해보자면 기차가 없을 때, 배가 없을 때 걸어서 혹은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한참을 가야 됐죠. 사람도 쉬어야 되고 말도 쉬어야 돼요. 가면서 중간중간에 쉬었다 가고 쉬었다 가고 하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꼭 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기차, 배는 어때요? 계속해서 석탄만 떼어주면 끊임없이 가죠. 24시간 계속 갑니다. 고장이 나지 않는 이상. 자, 그러면서 사람들은 더 멀리까지, 더 빠르게, 더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여행이라는 걸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여행의 시대가 그렇게 도래를 하게 되었다. 자, 그리고 여행의 시대가 오면서 시계를 활용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전까지도 시계가 있었어요. 뭐 손목시계가 아니라 우리가 회중시계라고 하죠. 이렇게 허리에 차고 다니는 그런 시계가 있었는데 그때까지 시계는 어떤 거냐면 일종의 사치품의 영역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나 이런 것도 있어. 라는 어떤 자랑거리였죠. 그런데 기계가 발달해서 우리가 증기기차, 증기선이 운행을 시작하면서는 어떻게 돼요? 이 얘네들은 정해진 시간에 출발하는 걸 목표로 해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는 걸 목표로 하죠. 물론 초반에 증기기차나 증기선이 시간을 굉장히 많이 어기고 중간에 고장이 나서 또 늦어지기도 하고 뭐 그랬다고는 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시간에 맞춰서 움직이는 게 어떤 메리트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시간에 맞춰서 기차를 타려면, 배를 타려면 시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계는 사치품의 영역에서 필수품의 영역으로 넘어오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생산과 유통의 시대를 본격적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여기서 뭘 만들어도 저 멀리까지 가서 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증기기차, 증기선이 어디까지, 다른 나라까지, 배 타고 바다 넘어, 강을 넘고 바다 건너서까지 내 물건을 팔아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더 많은 걸 생산할 수 있고요. 이렇게 더 많은 생산을 더 멀리, 더 많은 곳으로 뿌려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유통이에요. 그래서 본격적인 생산과 유통이 제1차 산업혁명 시대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19세기에서 20세기 초를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때 모터, 전기, 석유가 동력원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전기, 석유가 드디어 동력원으로 들어오면서 공장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했어요. 석탄을 막 떼내지 않아도 석유를 통해서 전기가 움직이면서 끊임없이 기계가 돌아갈 수 있게 됐고, 이 포드사에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물건에 달라붙어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으면 물건이 내 앞에 와요. 그러면 나는 내가 맡은 것만 딱딱딱 하고 넘겨주면 돼요. 얘는 그냥 쭉 지나가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더 많이, 더 빨리 생산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다양한 새로운 산업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왜? 모터, 전기, 석유 이런 애들이 등장을 하면서 전기회사, 전구회사, 전선줄을 까는 회사,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신사업들이 등장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 전기가 거의 인류의 역사를 바꾼 어떤 발명품, 발견품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기를 통해서 굉장히 새로이 많은 사업들이 구상이 되고 등장을 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산업이 발전하고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시기예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이 발전해서 사람들의 살림살이도 나아졌을까요?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제1차 산업혁명 때도 그랬고 2차 산업혁명 때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의 일자리를 무엇이 기계가 점점 대체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대량 실업 사태를 맞이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은 점점 살기가 팍팍해져요. 그리고 1차 산업혁명 때 앞에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깜빡하고 못했는데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산을 해요. 기계를 통해서 많은 생산을 하는데 더 이상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면 뭐합니까? 팔 데가 없어요. 사줄 사람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건 뭐예요? 아, 식민지를 개척해 나가자. 그러면 이 식민지에서 우리 거를 사면 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국주의가 제1차 산업혁명을 바탕으로 점차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식민지를 넓혀가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 제국주의와 제국주의가 맞물려서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제1차 세계대전이었어요. 2차 산업혁명 때도 마찬가지예요. 2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산업이 발전되고 경제는 성장이 되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더 많은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팔 데가 없어요. 가장 핵심적이었던 게 바로 독일이에요. 독일은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죠. 그런데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물건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아주 튼튼하고 좋은 물건들을 만들어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폭스바겐, 그 다음에 마이바흐, 벤츠 이런 것들이 다 이 시대의 물건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잘 만들던 자동차나 여러 가지 기계를 팔 데가 없어요. 왜? 다른 나라가 지금 독일도 마찬가지고 경제가 너무 불황이에요. 계속해서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런데 살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어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독일은 뭐가 문제였냐면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었기 때문에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더 힘들었죠. 이 노동자들, 국민들이, 독일의 국민들이 너무 힘드니까 이때 나타났던 히틀러에게 굉장히 열광적으로 빠져들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전쟁 배상금 안 갚을 거야 라고 히틀러가 선언을 하거든요. 나치에서 그렇게 선언을 하고 나오면서 히틀러에 대해서 사람들이 광적으로 추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힘을 가진 히틀러는 실제로 전쟁 배상금을 갚지 않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폴란드를 쳐들어가죠. 이게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의 서막입니다. 시작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때 당시 어, 컨베이어 벨트의 시스템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자, 처음에 우리가 차를 만들 때 이 차 한 대는 825달러였어요. 굉장히 비쌌죠. 그런데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포드 자동차는 290달러, 300달러가 안 되는 가격으로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걸리던 시간도 603분이라는 시간에서 93분으로 대폭 줄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때부터가 진정한 마이카 시대가 열렸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가격이 저렴해지고요. 대기 기간이 짧아져요. 그래서 이제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은 다들 내 자동차를 하나씩 마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것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 계속해서 실업자가 쏟아져 나오면서 어떤 경제는 호황인데 이걸 누리는 사람들은 적어지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시대를 겪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제3차 산업혁명의 시기에 들어와서 이제 이건 20세기 후반이죠. 뭐가 등장을 해요? 원자력이 등장을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을 끝냈던 무기가 뭐였어요? 원자폭탄이었죠. 그런데 이 원자폭탄을요, 이 힘을 어디에 또 쓸 수 있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다 보니까, 아, 에너지로 쓸 수가 있구나. 이 어마무시한 힘을 에너지로 활용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부터 원자력을 사용하는 시대가 도래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개인용 컴퓨터가 등장을 해요. 자, 제일 먼저 개인용 컴퓨터를 만들었던 기업은 MITS라는 회사에서 만든 알테어라는 개인 컴퓨터였어요. 물론 그 전에 우리가 최초의 컴퓨터라고 하면 애니악을 생각을 하는데, 이 애니악은 개인용 컴퓨터는 아니죠. 애니악은 크기가 뭐 교실 하나만 했다고 하니까 이건 개인용 컴퓨터가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던 MITS의 알테어 같은 게 이제 개인용 컴퓨터인데, 이것도 정부 기관에 납품하는 용이었고 사실 일반인들이 쓰는 용도는 거의 아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쓰게끔 만들어낸 게 누구였죠? 바로 스티브 잡스의 애플이었죠. 그래서 이 개인용 컴퓨터가 이제 사람들에게 보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터넷으로 이 컴퓨터들이 서로 연결이 되죠. 자, 그러면서 이게 정보의 혁명이 일어나는데, 왜? 그 전까지 정보는 어떤 거예요? 선생님 혹은 어떤 전문가 이런 분들에게서 일방적으로 나한테 들어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인터넷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발달을 하고 나타나면서 어떻게 됐죠? 이제 정보는 쌍방향으로 흐르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받고 주고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걸 남에게 알려주기도 하고요. 남이 알고 있는 걸 나한테 알려주기도 하죠. 이게 정보의 어떤 쌍방향성이 이때 바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정보는 일방적인 게 아닌 쌍방적인 것이 되면서 이걸 정보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서비스 산업이 발전하게 돼요. 자, 3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경제는 굉장한 부흥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생각해요. 어, 내가 뭐 좋은 물건 사는 것, 이런 것도 좋은데, 좀 더 나를 대접해주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해주는 건 없을까?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비스 산업, 뭐 미용실이라든지, 뭐 손톱을 깎아준다든지, 뭐 피부를 관리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20세기 후반 이 3차 산업혁명과 함께 발전되기 시작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극심한 빈부의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이건 어떻게 좁혀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 서비스를 하는 사람과 서비스를 받는 사람, 이 차이는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죠. 물론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제는 서비스를 쉽게 받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되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또 그들만의 어떤 서비스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도 빈부의 격차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처음 우리가 이야기했던 애니악이라는 최초의 컴퓨터 애니악은 이 정도로 어마어마했어요. 저게 다 컴퓨터예요. 다 진공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퍼스널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자유화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면서 지식이 점차 보편화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차 산업혁명에서의 핵심은 바로 컴퓨터와 인터넷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4차 산업혁명은 20세기 후반, 지금이죠. 지금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체 에너지를 사람들이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석탄 에너지, 석유 에너지, 고갈의 어떤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원자력 에너지, 우리가 후쿠시마나 뭐 체르노빌을 통해서 이게 굉장히 무한하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에너지 자원이지만 위험하구나. 그만큼 위험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지도 않고 또 자연에 해를 입히지도 않고 고갈되지도 않을 에너지는 뭐가 있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풍력이니 뭐 수력이니 태양열이니 뭐 여러 가지 이제 대체 에너지를 찾아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 하면 가장 쉽게 떠올리는 게 뭐 이세돌 구단과 이렇게 바둑 대국을 했던 알파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2016년이에요. 벌써 아주 오래된 일이고 이 알파고는 이제 인공지능계에서는 쉽게 말해서 어, 노인이에요, 노인. 더 이상 알파고는 이제 껴주지도 않을 정도로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빅데이터의 연결이 굉장히 핵심이 됩니다. 인공지능이 발달이 되고 이게 빅데이터로서 서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내가 사물 인터넷이라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지금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만 컴퓨터만이 나와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가 연결이 되고요. 냉장고가 연결이 되고요. TV가 연결이 돼요. 내 일상생활 모든 것이 빅데이터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현재 빅데이터는 어느 정도냐면 어,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하는 게 그런 거죠. 인공지능을 통한 빅데이터가 나한테 필요 없는 것들은 삭제를 해주고 필요한 것들은 자꾸 노출을 시켜줘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다 경험을 해 보셨을 텐데 포털 사이트에서 내가 뭔가를 사려고 검색을 했어요. 이건 가격이 어떻고 이건 가격이 어떻고 이건 평이 어떻고 뭐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막상 사지는 않았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내 포털 사이트의 광고창에는 내가 사려고 검색했던 물건, 그리고 그와 연관된 물건들이 노출이 됩니다. 이게 빅데이터예요. 나에 대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나를 들여다보는 존재인 거죠. 근데 지금은 요 정도인데,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시대를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뭐, 태어나면서부터 이 인공지능의 빅데이터에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뭐 초등학생 정도만 되면 다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게 되죠. 그러면 이때부터 이 아이에 대한 모든 정보가 빅데이터에 저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사실은 무서울 수도 있는 일이에요. 이 아이에 대해서 이 아이보다 부모보다 이 빅데이터가 더 많은 것을 더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럼 제 생각에는 미래 유망 산업 중에는 이 빅데이터를 통한 맞선 결혼 매칭이라고 하나요? 매칭 시스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각광받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어떤 성향, 또 재산 상태, 뭐 외모, 또 여러 가지 기타 모든 조건들을 빅데이터가 가장 잘 알죠. 그러면 이 사람과 가장 잘 맞는 조건과 성향의 사람을 연결시켜 줄 수 있을 겁니다. 그게 굉장히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촉망받는 산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연결이 되면 거의 미스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노동의 변화.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노동이라는 게 어떤 거였어요? 여태까지. 우리에게 노동은 굉장히 신성한 것이고,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흘린 땀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노동을 굉장히 신성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죠. 노동은 누가 하는 거예요? 노동은 인공지능, 기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노동을 가치 있다라고 볼 수 있느냐?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 노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노동을 만약에 그럼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겠죠. 기계에게 일자리를 뺏겨서.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리고 이 4차 산업혁명을 유비쿼터스 컴퓨팅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커넥티드 컴퓨팅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슨 얘기냐면 유비쿼터스라는 건 뭐 언제 어디에나 있다라는 라틴어, 그러니까 약간 신에게 해당하는 어떤 음, 접두사 같은 거죠. 언제 어디에서나 존재한다. 그런데 이제 컴퓨터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커넥티드 컴퓨팅이라는 건 컴퓨터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연결된 컴퓨터들이 언제 어디에나 존재를 하게 되는 시대. 이게 바로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컴퓨터들이 서로 연결이 돼서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이 돼서 내 주변을 다 감싸는 이 시대에 사람들은 무엇에 빠지게 되느냐? 바로 인간성이라는 이 자체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돼요. 우리가 3차 산업혁명 시대에 내가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대우받는 기분을 느끼고 싶어서 서비스 산업이 발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비슷한 맥락이에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요, 인간성 자체에 대한 어떤 관심, 호기심,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발달을 하게 됩니다. 내 주변을 둘러싼 모든 게 기계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성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커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화두, 일단 네 가지를 정리를 해보자면 우선 가장 큰 건 대체 에너지예요. 석탄과 석유 자원이 고갈되면서 원자력 에너지의 문제점이 대두되고요. 그러면서 신재생 에너지를
찾아내야 된다라는 게 어떤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고요. 두 번째, 인공지능 우리가 IA나 IoT, 사물 인터넷이죠. 또 3D 프린터,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인공지능과 기계로 둘러싸여지게 되었다. 자, 그리고 아이고 일자리를 위협받게 되었다라는 것. 뭐 전문가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인간의 일자리 중에 약 47%를 인공지능이 대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숫자로 따지면 약 700만 개 이상이라고 하는데, 자, 아까 이야기했던 노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더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일하지 못하는 인간, 노동하지 못하는 인간, 이 인간의 어떤 가치가 하락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변화되는 삶 자체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하지 않는 인간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어떻게든 굶어 죽으라고 할 수 없으니까 나라에서 지원을 해줘야 돼요.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걸 지원을 해줘야 되죠. 그러면 소득의 재분배가 굉장히 핵심 키워드가 될 거예요. 계속해서 부자들은 계속 부자가 되는데 일하지 못해서 최소한의 어떤 여건도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이렇게 잘 버는 사람들 걸 좀 가져다가 이 사람들을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이야기가 점점 부각이 될 것이고요. 극심한 빈부격차는 그렇다고 해도 좁혀지진 않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면서 1차, 2차, 3차 산업혁명까지 간략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변화되는 어떤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인문학 콘텐츠 연구소의 인연이었습니다.